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합격여법학원 감정평가사 이제 보상법규 강의 GS 2기 첫 시간입니다. 이제 2026년 새해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GS 2기 들어가는데 이제 시험이 점점 임박해 오는 거죠.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다가오실 텐데 시험 보시는 분들, 우리가 이번에 2기에서는 결국에 이제 다시 한번 순환 반복인데 이번에 주안점을 더 가지고 하는 거는 한번 강의 계획서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뭐 시험이 임박했죠. 사실은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은 더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심할 텐데, 그래서 실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예상 문제 위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임의로 제가 봐가지고 이게 나올 것 같다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기본 강의라든가 그동안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물론 포함시켰지만,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자료들,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법이나 행정소송법이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소수형 시험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으로 보시면 뭐 사법시험도 있고, 행정고시도 있고, 우급공채, 입법고시, 그다음에 뭐 법원행시, 그다음에 노무사 있고, 그런 시험들, 그런 시험에서 출제됐던 그 서술형 문제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보다 보면 이제 행정법 그 총론에 있는 논의들은 다 공통이니까요. 공통되는 부분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시험들의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다른 시험에 출제됐던 쟁점을 또 이 시험에서 약간 변형해서 맞춰가지고 출제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경향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여러 시험들의 출제 경향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우리 시험에 특수한, 우리 이제 보상법규라든가 감정평가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토지보상법, 그러니까 공익사업법은 이제 다른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법 총론에 공용수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강론이라든가 행정법 총론이나 강론에서 공용수용의 문제로서, 그 다음에 재산권 침해와 관련돼 가지고 다른 시험에서도 출제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보상법은 다른 시험에서 직접 출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평가법이라든가 부동산 공시법 같은 경우에는 그 개별 공시지가가 가끔 나오는 경우, 이제 하자의 승계 때문에 어떤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부담금 부가 처분해서 하자의 승계 문제로 나오는 경우, 그런 것 있기 때문에 하는 것 말고는 이제 우리 시험이 가장 전문적이잖아요. 그 감정평가법이라든가 부동산 공시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시험 우리 시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이제 행정법이 일반적으로 행정소송법과 행정법 총론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우리 시험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뽑아가지고 이번에도 10번에 나눠가지고 여기 올려놓은 그 주제들이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뭐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총론 이론을 이제 우리 개별법과 관련해가지고 출제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판례 사안이라든가 아니면은 판례 이론에서 이제 드러난 사안이나 이제 뭐 가상의 사안도 가능하지만 그런 문제를 해서 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이제 출제는 이제 이게 각 주차별로 주제들을 잡은 건데, 이 중에 출제가 뭐 오늘도 그렇지만 3문제나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는 주제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도 꼭 공부를 해두실 것을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꾸준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의 것에 대해서 이제 답을 머릿속에 이제 떠오를 거예요. 뭘 적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답안을 쓴다는 심정으로 이제 정리를 해두시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중에 이제 선뜻 이제 답을 쓰기가 어렵거나 이게 뭐지 하는 것들도 한두 개는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이제 이번 GS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제가 드리는 자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좀 보충을 하실 수 있으면은 뭐 이거 예상입니다만 제가 이제 올해 시험에 이 중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뭐 이렇게 뭐 수만 가지 찍고서 그중에 다 나왔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지만, 지금 하는 게 제가 쭉 뽑아보니까 주제별로 하면 80여 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개로 나눈 건데 80여 개. 이 정도 주제 안에서 중요한 문제가 다 출제될 겁니다. 우리 물론 기존에 출제된 거 보면 약술 문제 맨 마지막에 하나를 달았습니다. 기타 약술 대비라고 하나 다른 거는 뭐 아주 의외의 문제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뭐 그걸 뭐 망라적으로 다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 이제 출제가 뭐 가급적 안 될 거라고 예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소한의 우리가 대비는 하자는 걸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좀 준비를 하긴 할 건데,
뭐 그런 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다른 게 다 완벽하게 됐다 그러면 뭐 그걸 끝까지 내가 뭐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까지 다 외워보겠다 하느냐 뭐 그래도 하고 싶은 거 아니죠. 실무해야 되고 다른 이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보상법규에서 그걸 뭐 망라적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착실하게 쓰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답을 이제 쓸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문제도 제가 굉장히 성의껏 다른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우리 시험화 해가지고 변형해서 내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옮겨서 내는 것도 있는데 최대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고르고 선별해가지고 출제를 하고 또 강평을 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라면은 충분히 다져가지고 이제 많이 출제되는 건 잘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쓸 수 있도록 잘 쓴다는 게 뭐 특별한 내용을 쓴다는 게 아니라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쓰고 정확한 내용을 쓰자면 이제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답안이라는 게 뭐 길고 장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쓸말만 쓰면 되니까 그 연습을 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빠진 논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보충을 해가지고 좀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드리는 자료는 제가 뭐 저희 이제 계속 강의에서의 그 기조지만 자료를 너무 늘리는 거는 전 반대하거든요. 뭐 어차피 답안에 쓸 수 있는 내용은 내가 압축해야 되니까 제가 최대한 한번 정제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고 드린 것 중에서 어떤 것 좀 읽을 가치가 있다고 하면 좀 장한 걸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건 최대한 축약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 두시는 연습은 계속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보시죠. 그래서 오늘 문제는 그래서 오늘 문제를 일단 보시면 그냥 한번 여기 보시면은 대개는 이제 뭐 다 봤던 문제죠. 오늘 강의의 주제인 거는 비례 원칙, 신뢰보 원칙, 자기고소 원칙, 위법 여부 판단 시점, 재량권 일탈남용, 재량행위에 대한 사업심사, 당연번 취소 원인 구별, 그다음에 하자 생계, 하자 치유. 뭐 지금까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다 이게 이제 익숙한 주제잖아요. 익숙한 주제인데 오늘 문제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잘 쓸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잘 쓸 수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 준비해서 쓸 수 있겠나 하는 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리고 비례 원칙은 그 예전에는 그 사업시험 같은 데는 많이 출제됐어요.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느냐, 결국엔 비례 원칙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많이 출제됐는데 이제 요새 뭐 출제가 잘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법에서 결국엔 재량행위가 대부분이고 행정소송이라는 게 그건 결국 비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비례 원칙이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비례 원칙을 적용할 줄 아느냐,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그걸 이제 구분해가지고 사안을 대비해서 풀어볼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예전에 시험에서는 행정법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좀 출제 빈도는 적어졌죠. 비례 원칙을 직접 묻는 시험은 많지 않은데 어쨌든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신뢰보 원칙은 판례 요건이 있으니까 오늘도 약술 문제를 한번 봤으니까 한번 보자는 거고요. 행정 자유구속의 원칙, 이것도 이제 잘 나오죠. 그다음에 위법 여부 판단 시점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제 2번 문제인가요? 있죠. 2번 문제에서 이제 위법 여부 판단 시점과 관련해서 행정기본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과하기 쉬운 규정이지만 그리고 이제 신청과 신청, 어떤 처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신청행위하고 처분 사이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출제를 해본 거예요. 이게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처분 당시에 법령과 사실관계 기초로 판단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 신청하고 처분한 사이에 법령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쟁점으로 한번 문제를 내봤으니까 이번 기회에 더 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량권 일탈남용과 사법심사의 범위, 이건 뭐 우리 시험뿐 아니라 여러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아주 정면으로 물어본 적이 있죠. 그 사법심사의 범위, 예를 들면 뭐 과징금 같은 거가 과도하다고 됐을 때 감액된 일부 취소 판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나온 거 있죠. 일탈남용의 기준하고 그 다음에 재량행위하고 기속행위의 그 사법심사 방법에 관한 판례 들고 일부 취소가 가능하냐 하는 것에 대한 답 내리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고, 당연모 취소 원인 구별, 이런 구별 문제는 항상 구별의 실익 보셔야 되는 거죠. 구별의 실익을 잘 적을 수 있느냐,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게 또 기본적인 게 딱 문제 나왔을 때는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 뭐 어떤 쟁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거는 이제 배점이 아마 그 항목 하나하나마다 있을 거예요. 채점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거에 실익이 있다고 보는지 그거를 그냥 암기죠. 뭐 쭉 외워놔야 돼요. 그리고 그 구별 기준, 뭐 중대 명백설 그 내용과 그다음 그 학설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중대 명백설의 문제점 때문에 그 명백성 요건을 완화하는 몇 가지 학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충실하게 적어주면은 대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자승계, 치유. 하자승계는 뭐 어떤 시험이건 간에 출제하기도 좋고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문제 우리는 2번 같이 이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이란 건 이제 오늘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행강제금 문제를 낸 거는 이게 입법고시에 출제된 문제인데 답을 선뜻 나오기 어려운 거. 이게 하자승계 문제인가?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교과서에 보니까 이걸 하자승계라고 해서 판례를 들어놓은 것도 있던데 이건 하자승계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번 그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법원에서 나온 자료들도 봐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있어요. 이거를 일단 이행강제금 문제에서 보겠지만 그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이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의 행정 처분이 있다. 법령으로서 의무 부과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달라지는데, 법령이 아니라 어떤 명령, 원상회복 명령이라든가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의 불이행함으로써 그 명령으로 발생 하명이죠. 그러니까 하명에 대해서 어떤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을 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행 사태, 그러니까 법령 위반이죠. 법령 위반 사태에 대해서 그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 이행 강제 수단으로서의 이행 강제금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그 하명이라고 하는 것도 처분이니까 처분이 하나 있고 처분을 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게 요건이 된단 말이죠. 그게 요건이 되면서 그게 이행강제금 부과의 하나의 요건이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처분이고 그 전제가 되는 하나의 하명이라는 처분도 있으면 그 뒤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이제 취소를 구할 때 앞에 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느냐 하는 게 견해가 있어요. 이게 뭐 명시적으로 교과서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이런 논문을 찾아보면 있어요. 견해가 있더라고. 다툴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이걸 하자의 승계 문제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따가도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하자의 승계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요건 심사의 문제로 써본다. 그럴 수 있는 거라. 우리가 대집행을 많이 보잖아요. 철거 의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도 의무, 철거 의무 관련해서 대집행 얘기가 나오니까 행정대집행법에서 나오는 거. 근데 대집행이란 거는 법령상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선행하는 처분이 없다. 하자 승계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들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사업 인정이 되고 나면 이제 변형을 가해서는 안 되고 인도 철거 의무가 생긴다 하고 했을 때 인도 철거 의무가 있을 때 그걸 대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법령에 따라서 발생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건 뭐 하자의 승계 생각도 안 하죠. 근데 이렇게 이게 건축법에 있는 건데 보통 이제 건축법에 있는 시정명령, 여기 농지법에 있는 원상회복 명령인데 건축법에서 이제 판례가 많이 있어요. 건축법에서 이제 시정명령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시정명령 그것도 이제 법령 의무를 위반하면 건축법은 이제 79조 1항하고 80조 1항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그 위반 상태를 회복할 것을 권고하는 의미라고 해요. 처음에 시정명령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정명령. 이 이행강제금의 전제로서의 시정명령.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집행만 많이 보고 있지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하는 거 과징금도 나왔었고 대집행도 나왔었으니까 이행강제금 이것도 보자 하는 거죠. 이거 이제 행정기본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약간 그동안에 이제 관심 밖에 있었는데 마침 이제 입법고시에 출제된 문제가 있길래 한번 가져와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자의 승계와 관련해서. 하자의 승계는, 그리고 이제 하자의 승계는 우리 물음 1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자의 승계는 뭐 아주 전형적인 문제잖아요. 공부를 하면 어떤 행정법 시험이든지 공부하면 하자의 승계는 당연히 쓸 수 있어야죠. 잘 써야 된다는 거.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의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하자의 승계는, 하자의 승계라는 게 원칙적으로 인정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죠? 선행처분 따로 후행처분 따로 있으면 선행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후행처분에 불복하면 되지. 선행처분을 불복하지 못하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거를 후행처분에서 다툴 수 있게 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불가쟁력이란 거를 깨는 건데. 그냥 불가쟁력이란 건 법적 안정성 때문에 있는 건데 그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걸 깨면서까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자의 승계란 그냥 문제 나오면은 그냥 하자의 승계구나 하고 뭐 인정되는 경우 부정되는 경우 뭐 수인한도 예측 가능성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왜 거기 가서 수인한도 예측 가능성을 따지냐는 거죠. 그런 거지. 굳이 안 해줘도 되는 걸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그 하자의 승계라는 거가 문제점이 시작된 근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돋보일 수 있는 답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왜냐면 지금 기본적인 내용, 판례 내용, 뭐 하자의 승계 전제 요건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요건이라고 하는 거, 판례 그거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론도 다 알잖아.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하자 승계 되는 경우인지 안 되는 경우인지 다 알잖아요. 문제란 게 다 판례 사안으로 나오니까.
그냥 두 가지. 그거 하나하고 취지라는 것 하나하고 우리가 그 동일한 행정 목적에 따라 법률 효과를 동일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 인정된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른 경우는 상호 독립한 별개 행위라고 하면 인정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시험에서 나올 만한 그 행정작용, 행정행위들의 처분들의 그 목적을 쓸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죠.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지만 예전에 드린 자료에 분명히 있어요. 그 행정 목적. 우리가 뭐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목적은 뭐냐? 그럼 뭐 부과금, 뭐 부담금 부과의 목적은 뭐냐?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야 이 목적은 이거고 이 목적은 이거라 같다 다르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어주는 것. 그다음에 하자의 승계 인정될 때 효과, 부정될 때 효과. 그 정도를 이제 놓치지 않아야 남들 다 쓰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거죠. 하자의 승계는 잘 써야 되는 문제. 그 취지를 항상 잊지 말라 하는 거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권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다라고 판례에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걸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거예요.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고서 이제 오늘 문제를 한번 문제 보고 자료 보겠습니다. 문제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한다. 우리 그 예시 답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자 승계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거죠. 하자의 승계 검토가 필요하냐? 목차를 그렇게 잡았죠. 우리는 이제 문제 제기에서 하자의 승계라는 거에 이제 이게 서술형 문제를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아니면 뭐 별도 항목을 달아도 좋은데 하자의 승계라는 문제는 아니까 선행행위의 불가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는데 그걸 후행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선행 처분에 대한 위법 사유를 독자적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자 승계가 검토가 필요한 건지 필요한지 여부라고 해서 이번에 잡은 거는 우리가 통상 이제 교과서나 이런데 뭐 전제 요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하자 승계 전제 요건이다.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자 승계 검토가 왜 필요하냐 하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같은 필요성 하에서 선행처분, 후행처분 모두 처분인데 선행처분의 취소원인이 당연무효인 하자 아닌 하자가 있어야 되고 선행처분에 불가정이 발생했는데 별도 위법사유 부존재할 때 이때는 이제 하자 승계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면 문제 소재에서 말한 것처럼 그 실질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실질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선가 써줘야 된다는 거죠. 사안의 검토에 보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 인정 여부, 하자 승계론과 구속력 이론이 있고 판례는 결과적으로 판례 입장을 보게 되면 그 하자 승계론이라는 것하고 구속력설을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입장을 다 적고 그거에 따르겠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보겠다 하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예시답안 항상 말하지만 이게 뭐 완전 모범답안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근데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배점을 다 받으려면 인정 여부 판단한다 해서 여기서 이제 판례하고 학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죠. 판례는 이렇게 보고 판례가 좀 장황하지만 이 내용이 다니까 하자 승계론 구속력설이 전통적으로 있었고 판례는 두 가지를 다 종합해가지고 판단한 것 같고 하자 승계 여부는 그 하자 승계론과 구속력설이 다 일면타당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판단해보자. 그러니까 이거를 요 항목을 반드시 적는 거예요. 인정 요건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자 승계론하고 구속력설. 하자 승계론에 따라서 어떤가? 구속력설에 따라 어떤가? 그래서 결국에 뭐 하자 승계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거죠. 결론에 있어서 하자 승계가 된다 안 된다 결론은 이제 판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그 결론에 맞추는 거죠. 그에 맞춰가지고 그 논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론 내린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갑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느냐, 인정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은 하자 승계 문제는 항상 이거 뭐 답을 못 맞춘다는 걸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니까 잘 쓴다.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최대한 압축해서 다 집어넣는다 하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물음. 여기서는 이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공장부지로 사는 걸 적발돼서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 회복 명령을 받았지만 기한 내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 부과받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거죠.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해서 진행된 재판에서 원상회복 명령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 이거 마치 이제 꼭 하자의 승계 같은 구조잖아요. 뒤에 거 처분에 대한 걸 불복하는 취소소송에서 앞에 거
선행 처분에 대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느냐, 내지는 무슨 뭐 선결 문제 그 위법을 판단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하고 구조가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판례를 보면은 뭐 하자의 생계로 보진 않아요. 하자의 생계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자의 생계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문제된 판례들은 대개 보면은 그 선행 처분에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선행 처분이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 생계 문제될 필요가 없지. 하자 생계 문제될 필요 없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은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서 당연히 그 전제가 되는 그 뭐라 하죠? 그 명령, 뭐, 여기서는 원상회복 명령이 있었죠.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 명령이나 무슨 시정명령. 그게 적법한지, 그걸 판단하고 있어요. 적법한 시정명령, 적법한 원상회복 명령. 명령의 불이행. 이걸 요건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의 하나로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건의 하나로서. 우리가 이제 하자의 승계를 다투는 이유는 뭔가요? 만약에 그 앞에 명령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으면 굳이 왜 뒤에 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냐고. 불가증력이 발생했을 걸 전제로 하자의 승계. 앞에 걸 다툴 수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다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한 걸 깰 만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니까 하자의 승계 논의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뭐 수인한 돈이 뭐 예측 가능성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행 처분이 불가증력이 발생 안 했다. 최소기간 안 지났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원상회복 명령에 불가증력이 발생 안 했다고 하면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소송은 다른 거가 되겠지. 별개가 되겠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두 개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하자의 승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걸 승계할 필요가 없어. 앞에 거 다투면 되는데 왜? 그러니까 이걸 하자의 승계 문제라고 해서 판례를 인용해 놓은 교과서가 있던데 그건 틀린 것 같아요. 그거는 잘못된 내용이죠. 왜냐면 우리 하자의 승계를 어떨 때 논의하는지 아까 그런 고민이 없었던 거지. 제가 아까 말한 하자의 승계에서는 그 취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선행 처분은 불가증력이 발생해가지고 다툴 수 없어. 그건 적법한 걸로 이제 통용되는 거죠. 확정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거를 후행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다시 위법하다고 주은혜를 살려가지고 다투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예외적으로 이렇게 허용하는 게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이건 하자의 승계 문제로 보면 안 된다. 주어진 게 없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우리 대집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철거 명령하고 계고 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 인정 안 된다고 그런 판례가 있잖아요. 그 판례를 읽어보면은 그 이제 판례 90년도 판례인데 읽어보면은 철거 명령이 이제 불가증력이 발생해가지고 확정되면 적법한 걸로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계고 처분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가.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집행이란 건 이제 대체적 자기 의무가 발생했는데 불이행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대체적 자기 의무를 발생시키는 철거 명령 처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불가증력이 발생하면 계고 처분하고 승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법률 목적이 다르다. 그 다음에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할 필요성 없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이게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죠? 선행 처분, 원상회복 명령하고 그걸 불이행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제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하고 그 명령하고 이제 그에 대한 뭐랄까요? 그 강제 집행이죠. 일종의 강제 집행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고 사이에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하자의 승계 문제된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직접 판례는 없습니다만은 하자의 승계 문제된다 하더라도 안 되겠죠.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문제를 낼 수 없겠죠. 판례 없으면 못 내니까 우리 출제위원들은 판례가 있어야 출제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자기 이론을 관철할 수 있는 출제위원은 없겠죠. 문제 많이 삼으니까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판례가 있다고 여기 판례가 없어요. 그냥 하자 승계가 가는 판례는 없습니다. 그 교과서에서도 하자 승계라고 해서 판례를 들었지만 그 하자 승계 판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들은 겁니다. 어찌됐든 여기서는 이제 이 문제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요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의 요건의 하나로서 적법한 이제 원상회복 명령이었느냐를 심리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 아직 우리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행정 대집행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과징금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서 이행강제금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시점이거든요. 판단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 기준으로 한다. 그 이후에 바뀌었다 해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 판례가 기본적으로 그 판례를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신청하고 처분 사이에 법령 개정된 경우에 뭘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가상의 사례예요. 이거는 가상 사례로 우리 그 감정평가법에 감정평가 법인을 설립하고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설립 요건 중에 뭐 90% 이제 법령까지 하면 90%잖아요. 90%가 감정평가사여야 한다는 게 이제 21년도인가 22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법률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이에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 법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할 당시에는 구법이 적용돼가지고 그 90% 요건이 없어서 한 50%만 감정평가사였는데 개정법에서는 90%로 올라가는 바람에 인가가 거절됐다.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럴 때 그 인가를 거절한 거절 행위는 적법하냐? 그 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령은 어떤 거냐 하는 거죠. 구법이냐, 신법이냐, 신청할 때 법이냐, 처분이 나왔을 때 법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기존의 이론이고 처분 당시에 완성된 사실관계, 처분 당시에 적용되고 있는 법령 기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행정기본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한번 보면서 이따 한번 이번 기회에 보자는 거죠. 이것도 처분 당시에 그거는 뭐 다 알잖아요. 처분 당시에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를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보자 하는 취지로 출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법 원칙 적용 요건 관계 아주 전형적인 문제지만 이런 건 낼만 하지 않겠어요? 신뢰법 원칙 이거 이제 누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잘했는지 보자는 거죠. 볼 수 있잖아요. 사례 문제를 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공부한 것 중에 쟁점 부분만 이제 쓰면 되기 때문에 얘가 진짜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쓴 건지 아니면 이 부분만 공부해서 운 좋게 쓴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서술형이나 약수령 문제가 그런 선별력이 있죠. 변별력이 있죠. 그래서 신뢰법 원칙에 대해 다 써봐라 하는 거죠. 요건과 한계 적어봐라. 그리고 이제 그 판례 있잖아요. 우리 그 판례에서 요건 들고 있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으로 해서 5가지 요건 들고 있는 판례를 정확하게 옮기고 그걸 이제 정확하게 적어야죠. 그리고 그 한계 내지는 이제 소극적 요건이라고 하는 것. 그건 뭔가 소극적 요건 외에도 이제 사정이 변경됐다든가 법령이 개폐되는 경우 신뢰법 원칙에 적용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교과서들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관련 판례하고 해서 정리를 해두자. 그렇지만 뭐 오늘 첫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 출제된 건 요 가지 3가지지만 나머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해두세요. 요거 오늘 시험에 안 나왔죠. 이런 것도 봐야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일단 이거 뭐 잘 아는 거지만 요것도 보고 치유 문제까지 안 나온 것도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이번 기회에 복습을 해서 출제된 문제대로 시간 내서 풀어보는 거 좋고요. 그다음 시간이 남다 그러면 나머지 이런 쟁점에 관해서도 그냥 약술이나 서술형 문제 출제됐다 생각하고 쭉 안 보고 써보는 거죠. 그게 공부지 뭐 다른 게 있나. 우리 서술형 논술형 시험이라는 게 다 암기 과목이 있잖아요. 그냥 외워가지고 쓰는 거니까 그냥 써보세요. 뭐 예를 들어 뭐 비례 원칙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출제됐다 치고 비례 원칙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한번 쭉 써보자. 써보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게 뭐 행정기본 몇 조에 있더라 모르겠죠. 그러면 뭐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그 내용은 알겠지만 그 뭐라고 뒤에 쓸 말이 없어. 적합성이 뭐지?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필요성이란 건 뭐지? 할 수 있잖아요. 쓰다 보면 막히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안다고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그리고 뭐 당연무효 취소 구별 같은 것도 이제 구별되는 실익에 대해서 쭉 써지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문제 한번 보고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은 하재 승계 아까 이제 따로 이건 뭐 코멘트를 안 했어요. 그동안에 한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한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몇 가지 행정 행위들 하재 승계에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의 법률의 행위 목적과 효과 목적으로 하는 법률 효과죠. 그걸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거는 평소에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은 뭐 쓰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조문에 그 목적 규정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조문까지 인용해가지고 쓰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한두 줄 적을 수 있으면은 답안을 쓸 때 굉장히 좋다. 하라고 하고 그 목적,
행정행위 목적 있죠? 목적 정리해두라 하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거죠. 취지. 하자의 생계를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 취지가 뭐냐? 이거를 준비해 두세요. 이거를.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건 당연히 아는 거고, 쉬운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거 두 가지 정도 더 쓸 수 있으면은, 좋은 답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제, 우리가 조금 소홀히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기본법 31조 규정도 보시고, 이 절차가 뭐냐? 요 위반행위잖아요. 요거 첫 번째. 요거는 이제 대집행하고 똑같아요. 대집행에서도 대집행은 근데 여기가 대체적 자기 의무만 들어간다는 거죠. 만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법령에 직접 명령이 있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 명령에 의해서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반했어. 안 해야 돼. 왜냐면 이게 다 실효성합보수단이잖아요. 그냥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그 위에 제목을 보면 행정의 실효성합보수단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실효성합보수단.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 뭔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행정상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해. 안 하면 어떻게 그걸 하게 만들 거냐 하는 거잖아요. 대체적 자기 의무 같은 경우는 행정 대집행으로 그냥 내가 해버려. 그리고 돈을 달라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간단하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제 이행강제금. 돈으로 압박하는 거죠. 너 안 하면 돈 내야 된다. 할래? 돈 낼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거지. 당연히. 이게 실체적인 요건이 되는 거지. 이 실효성 확보 수단의 다 첫 번째 요건이 이거죠. 법령 또는 법령에 기초한 명령 위반에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 첫 번째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절차적으로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시정명령하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는 법령의 직접 명령 말고 법령에 의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무자 의무 위반이 있을 때는 명령을 하고 예를 들어 철거를 해라. 근데 철거 안 해. 그 명령 한 번 하고 여기 시정명령이 또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철거해라. 안 하면은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시정명령인 거예요. 이 명령하고 이 명령이 개념적으로 구분된다는 두 번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의무 위반의 명령을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건축법에 아까 말한 거 79조 1항에 있는 거는 법률 위반 상태가 있을 때 언제까지 시정해라 하는 명령을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법에 따라 가지고 요 사이에 하나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를 전제로 한 시정명령이 아니라 언제까지 시정해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 그러면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보통은 요거 2번, 3을 같이 하기 때문에 계고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하세요?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 요 뒷부분이 계고거든요. 계고라는 게 이제 안 하면 이거 나간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나간다.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정한 이제 이행기간까지 안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행강제금 한다는 거예요. 요건이 있으니까 이게 약간 중복이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나오는 건 이 이행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이거 또는 이거 전제가 되는 당연히 이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한 시정명령이 적법하냐? 그게 적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이니까. 저게 이제 별도의 처분이 돼가지고 그걸 다툴 수도 있겠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단계에서 저걸 다툴 수 있느냐? 다툴 수 있지. 요건의 하나니까. 우리가 어떤 처분이 있을 때 처분 중에 요건의 하나를 흠결했다고 하면 그 처분의 위법 사유로 주장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명령에서도 이거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오늘 이제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원상회복 명령. 요거죠. 원상회복 명령 이건 당연히 다툴 수 있는 거고 절차에서 이것도 다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발생시키는. 근데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걸 당연히 다툴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아까 말한 그 예전 판례 중에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정명령 자체가 적법해야 되니까 시정명령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이유가 없는데 의무불이행이 없으니까 의무불이행의 전제가 되는 명령이 적법하냐도 당연히 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를 논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마이너스라고 봐요. 그건 틀린 답안이야. 하자의 승계는 예외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자의 승계를 고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거 선행처분에 대한 위법 사유가 있었는데 그냥 불가정이 발생하고 차단됐는데 후행처분 단계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을 다툴 필요성이 인정돼야 되는 거지. 그걸 인정 안 하면은
그 상대방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수인 한도를 넘거나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가지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게 하자 승계니까 이런 요건의 하나가 하자 승계 문제 바로 간다. 출제자가에 따라서는 감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하자 승계 문제 아니니까. 두 번째 문제 이제 행정행위 위법 여부의 판단 시점인데요. 이거는 처분 당시에 법령 또는 사실관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답이죠. 우리가 단답으로 물어본다면 이거 쓰면 되는 거죠. 딱 완성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완성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시행되고 있는 법령과 완성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다. 그러면 처분 당시라는 게 뭐냐? 그럼 처분이라는 건 언제 있었다고 보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처분을 할 당시가 언제냐? 그래서 이 판례를 기억하자는 거죠. 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돼서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이 처분이 성립한다. 이걸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 등이 기준이 되는데 이런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이거 이건데 틀렸죠 이거 한 번인데 한번 보세요. 이거 법령이 이제 종전법령 시행되고 있을 때 사실 법령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처분이 있고 새로운 법령이 있으면 이때는 어떤 법이냐? 처분 당시 기준이잖아요. 처분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사실관계, 시행되고 있는 법률, 그 다음에 완성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이 법을 기준으로 이에 대해 판단한다. 이걸 다시 음미해 보세요. 처분 당시에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 법률관계 완성 전 효력을 발생해서 실행되고 있는 법령 등 사실관계 법령 완성 전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 기준한다는 거예요. 처분 전에 사실관계 완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보다 앞서서 시행되고 있던 법이 있으면 그 법이 적용된다. 그게 원칙이고 사실관계 완성 후에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이 있는 경우는 어떠냐 이거죠. 이게 원칙적인 경우인데 종전 법령이 있고 사실관계 완성된 다음에 새로운 법령이 있고 처분이 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관계는 종전 법령 시행될 때 완성됐는데 처분하기 전엔 법이 새로운 게 생겼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종전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사실관계가 완성될 때 기준에 적용되고 있던 법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새로운 법령. 특별한 규정. 근데 우리 행정기본법을 한번 보세요. 이거 잘 보지 않는 규정일 것 같은데 14조 1항에 보면 새로운 법령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되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법령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법령이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지. 사실관계가 완성된 다음에 법령이 바뀌었으면 그 법에 이제 언제 거에 소급 적용한다 이런 게 없으면은 이 법은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 사실관계는 새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사실관계에 소급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재산권 침해라든가 아니면 신분에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이제 소급 입법을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이니까 진정 소급 입법 이런 거죠. 사실관계 완성됐는데 법이 적용되는 거는 소급 입법이다. 행정기본법을 보시라. 그다음 법령 등 위반 행위 성립 후에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 등이 있는 경우. 이제 사실관계 중에는 법령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이익 처분의 전제가 되는 법령 위반 행위가 있을 때는 어떤가? 종전법이 시행되고 이런 이제 마찬가지인데 사실관계 완성이 법령 등 위반 행위 성립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법령이 있을 때 처분이 있으면 어떤 걸 하냐? 마찬가지예요. 종전법령 완성된 사실행위 전의 법이 적용되는 원칙인데 여기서 이제 법령 등 위반 행위라고 해서 이제 사실행위를 좀 특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이익 처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법에 그거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감경되거나 처벌되지 않는 규정이 있으면 신법 적용한다는 거예요. 유리하게 적용한다. 예외를 규정한 거예요.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재 기본이 감경되는 경우, 경감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새로운 법령.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취지가 이해되죠? 이게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종전 법령이 시행 중에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완성되고 법이 개정되고 처분이 있었을 때 처분은 종전 법령 기준한다. 원칙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근데
완성된 사실관계라는 게 이제 법령 위반 행위라서 처분이 이제 불이익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새로운 법령에 유리한 규정이 있거나 그게 이제 제재 대상이 아닌 게 돼버리면 새로운 법을 적용해서 유리하게 해준다 하는 게 이 규정의 취지예요. 여기 있단 말이죠. 보시면 법령 등의 위반 행위 성립과 제재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위반 행위 당시에 법령에 따른다. 행위 당시에 성립된 법을 따른다는 거 이거. 근데 법령 위반 행위 후에 법령 변경에 의해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재 처분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거 적용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는 무슨 말이냐면 뭐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돼 있으면 빠진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다 빠져요. 그거 맞는 거지. 근데 취지를 이해하면은 당연한 규정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규정이다. 세 번째 이제 처분의 신청 후에 오늘 문제와 관련된 건지 처분의 신청 후에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이 있는 경우 종전 법령이 시행 중에 처분의 신청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라고 하는 거 이게 여기선 법령 위반 행위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신청이 되는 거죠. 새로운 법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법령 기준을 한다. 새로운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종전 법령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것도 14조예요.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내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을 정해야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게 신청만으로는 사실관계나 법률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청이라는 거는 처분을 그야말로 발동 촉구하는 얘기지. 그런 것 뿐이지. 그걸로서 이제 사실관계나 법률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청이라는 거는 처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다 완성이잖아요. 완성. 이게 성립되니까 이것도 행위가 완성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신청은 그 완성하고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신청만으로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신청이 됐을 때 처분이 나서야 이제 그때서야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도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지. 신청하고 여기서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완성 전에 적용되고 있는 법이니까 이거잖아요. 새로운 법. 그래서 처분 당시에 새로운 법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오늘 문제에서도 신법 기준으로 한다 이거죠. 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거나 뭐 사정변경 이거 예외 사연이 있는 거죠. 특별 규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게 법률자가 쟁송이 돼가지고 난 국법에 따라 가지고 인가를 받아야 되겠다. 인가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 주장하려면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받으면 이제 판례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법률강의 완성 전 법령 변경과 신뢰보호 원칙. 이것도 이제 보시면 종전 법령이 시행되고 새로운 법령이 이제 바뀌었을 때 사실관계가 완성되고 처분이 있으면 새로운 법령 기준이 원칙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 뭐 좌우간 이거 완성 처분 전에 있는 법이니까 이게 적용된 원칙이잖아요. 근데 다만 신뢰 원칙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시험에 안 나왔나? 시험에 안 나왔죠. 근데 판례가 종종 있습니다. 법이 변경됐다. 법이 변경돼 가지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 완성되는데 변경 전 법에 의하면은 뭐 처분을 해줘야 되는데 변경 후의 법에 따라 안 된다.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가 나오는데 신뢰보호 원칙을 고려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령 적용하는 게 맞고 다만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되는지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이 정도로 판례가 하고 있어요. 항상 신뢰보호 원칙 때문에 위법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한 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법령 변경과. 그다음에 처분 당시 시행된 법령의 완성된 사실관계 기준의 예외로서 경과 규정이 있는 경우 신의 성취 원칙, 확인하는 처분, 위반에 지시하는 처분, 불합격 처분. 교과서에 들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이건 기억해 둡시다. 아까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하고 예외 항상 우리 그렇잖아요. 문제를 쓸 때 원칙적인 걸 다 알아야 예외 쓰는 게 돋보이는 거지. 이 원칙은 제대로 흔들리게 쓰고 예외만 쓰는 거는 별 볼일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을 아까 행정기본법 14조 규정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게 정리해드린 거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해가지고 한 거는 시간의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전에 뭐가 있을 때 어떤 법 적용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보고 그리고 그 취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우리 상식에 반하게 엉뚱하게 규정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법률이고 그 전에 완성된 사실관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 그걸 적용하는 게 원칙이야. 그게 대원칙이야. 그죠? 근데
사실관계 법률가 완성된 다음에 새로운 법률이 생겼어. 법률이 개정되고 그 다음에 처분이 있을 때 이 처분은 새로운 법이냐 종전법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 사실관계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종전법인데 그게 이제 뭐 제재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신청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14조 1, 2, 3항. 그럼 한번 보시면은 오늘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행정기본법 규정을 쓰면서 답안을 쓰면 굉장히 돋보이겠죠. 그리고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법에서 관련되는 그 개정사항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 법의 개정에 따라 가지고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다 보니까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그 90% 규정이 있어서 만들어 본 거니까 법률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3번 신뢰보 원칙. 신뢰보 원칙에 대해서 이제 여기 다 적은 거죠. 오늘 시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적은 거예요. 새로운 교재에 들어갈 내용 중에서 발췌해서 신뢰보호의 원칙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서도 할 말은 좀 있는데 예외적인 법원칙이다. 이것도 역시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거 우리가 이제 신뢰보호 원칙 하도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익숙하지만 한번 음미를 해보자면 신뢰보호 원칙이란 게 언제 적용, 언제 그 힘을 발휘하는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그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없을 때는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 적합해서 적법한 처분인데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법률에 따라 한 적법한 처분인데 그게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걸 들어가지고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느냐. 그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이 그냥 뭐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처분 자체는 신뢰보호 원칙을 빼고 보면 적법한 처분이에요. 법률에 맞춰서, 법률 요건에 맞춰서 적법한 처분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종전에 말해놨던 게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 맞는 처분과 다른 얘기를 해놓은 게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해서 발생한 신뢰 때문에 이 적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외적인 원칙인 거예요. 이것도 법률 적합성의 원칙을 후퇴시켜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걸 들어가지고 취소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되느냐. 예외다. 법률 적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원칙이라는 게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은 그럴 때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만하지.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걸 드러내주는 답안이 있어야 득점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에 문제 나와서 답을 다 쓴 것 같은데 점수가 안 나왔다. 이것도 아까 뭐 하자에 쓴 게 비슷한 거죠. 쓸 말 다 썼다고 생각하는데 점수 안 나오는 거죠. 왜냐면 신뢰보호 원칙도 그렇고 하자에 쓴 게도 그렇고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왜 예외적인 경우에 이걸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답안지에 그걸 좀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답안지는 내 마음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써줘야 알지. 그리고 행정기본법 규정이 있다. 절차법과 기본법 규정이 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판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합법성의 원칙이 뭐예요? 법률 적합성의 원칙을 줄이면 합법성이죠. 희생하여서라도 신뢰를 보호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 것을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원칙이다. 이걸 어디서든 한번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신뢰보호 원칙을 쓰려면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가 되는 사안은 적법한 행위일 때. 신뢰보호 원칙을 빼고 봤을 때 적법한 행위인데 신뢰보호 원칙을 들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는 거예요. 근거는 뭐 신의식사 법적 안정성 좋고.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게 이제 방금 말한 그거예요. 행정청이 하자에 있는 공적 견해평에 대한 상대방 정당한 신뢰 기초한 행위가 있은 후에 행정청의 공적 견해평 하자를 바로 잡아서 적법한 처분을 하는 경우. 이거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공적 견해평을 우리 공적 견해평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걸 바로 잡아가지고 적법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을 빼고 봤을 땐 적법하다는 거죠. 한데 그게 법률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문제다 이거예요. 요거를 보자는 거지. 요거 이 부분 중요하다. 그러고서 이제 요건을 보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 다시 한번 쓴 거예요. 그래서 법률 적합성이 있는 행정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한 처분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는지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법률 적합성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의 충돌의 문제다. 이거 어떤 표현이 됐든 간에 어디서든지 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중요하다. 이게 신뢰 원칙 왜 내가 지금 줄을 쓰고 있느냐? 대원칙이잖아요. 우리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건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건 법치행정의 당연한 원리 아니에요. 법에 따르자는 게 법치행정인데 법률 적합성의 원칙을 후퇴시켜서 위법하다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일 때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이기 때문에 법률 적합성의 원칙을 후퇴시켜서라도 취소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니까 여러 번 강조해도 좋다는 거죠. 정 요건의 판례 한번 일단 기본 판례니까요.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 있죠. 신뢰된 공적 견해 표명 이거 많이 하죠. 신뢰 대상 공적 표명. 둘째, 정당하다고 신뢰하는데 규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셋째, 신뢰하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넷째는 견해 표명 하나는 처분한다. 견해 표명에는 반하지만 법률은 적합한 거죠. 견해 표명에 반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문장에만 말에만 그냥 빠져 있으면 견해 표명에 반하는 행위에서 그럼 나쁜 놈이네 잘못한 행위를 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자체로 위법한 것 같잖아요. 근데 견해 표명에 반하는 행위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저건 법률 적합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견해 표명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익침해 있어야 된다. 적법한 행위를 했는데 이익이 침해된다. 무슨 이익이 침해되냐? 정당한 신뢰가 침해되는 이익이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견해 표명을 따른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할 경우에 이게 뭐 견해 표명을 따른 행위란 건 위법한 행위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법률 적합성 없는 행위. 아시겠죠? 여기서 견해 표명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전제라는 거예요. 선행 견해 표명이 나중에 하는 처음에 하는 공적 견해 표명이 나중에 하는 처분하고 다른데 나중에 하는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 거예요. 공적 견해 표명이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공적 견해 표명에 따른 행위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공적 견해 표명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돼서 그게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 적용 안 된다. 판례 보시면은 뭐 같은 내용이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답안에 기재하기 위해서 요건을 하면 이렇게 하자는 공적 견해 표명 어떻게 써도 좋아요. 신뢰가 정당한 보호 가치 있는 이 정당하다는 게 이제 보호 가치 있는 신뢰 또는 규칙 사유가 없을 것. 그다음에 상대방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 신뢰가 있을 때 법률 적합성의 원칙을 따른 처분을 해야 된다. 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한다 하는 결과가 가져올 때 그럴 때 이제 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익 침해라는 거 법률 적합성을 우위에 둬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신뢰보호 원칙을 인정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익 형량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판례거나 이제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걸 적용하자고 하는 거는 법률 적합성 우위설을 따를 것 같으면 신뢰보호 원칙 하면 안 되지. 공적 견해 표명을 암만 잘못했다 하더라도 법률 적합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걸 따를 수는 없는 거죠. 신뢰보호 원칙을 문제를 내가지고 그걸 쓰라고 하는데 이걸 쓰면 안 되죠. 근데 결국에는 동의설, 이익형량설. 이익형량이라는 게 비례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례원칙은 항상 행정법 이론의 전반에 걸쳐 있는 거예요. 신뢰보호 원칙이 법률 적합성의 원칙하고 신뢰 이익, 보호 가치 있는 신뢰 보호할 이익하고 비교하라는 거죠. 공적 견해 표명에 따른 처분이 공익이든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것. 이게 소극적 요건. 이렇게. 이걸 보시면은 이제 신뢰보호 원칙도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문제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거는 법률 적합한 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법률 적합한 처분. 그러니까 법률 적합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해서 위법하다고 하려면은 이 비교 행령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익이라든가 이익과 관련해서 신뢰보호 가치 있는 정당한 이익하고 비교 행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이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제 첫 번째 행정법 처음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이제 여기까지 오늘 문제는 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여기 중에서 출제되는 문제 몇 개 있겠지만 출제 안 되는 부분도 꼭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통해 가지고 강조할 부분을 이제 추가로 자료 드릴 건데 다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특히 굵은 글자로 했던 거는 비교적 이제 우리 시험에서 약간 나올 수 있는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아직 출제되지 않았다든가 한 것들 한번 그것만 보고 갈게요. 토지 거래 허가의 법적 성질 요거 이제 우리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쟁점이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를 넓히니 줄이니 하는 거 있고 토지 거래 허가의 법적 성질이 뭐냐 하는 게 우리는 뭐 범위가 이게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겠지만 토지 거래 허가라는 게 이제 뭐냐 성질이 뭐냐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행정법 관련해 가지고 뭐 특허니 허가니 하는 거 있잖아요. 특허 허가 관련해 가지고 그 문제를 관련해 쓸 수 있겠다는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 강력한 제한이잖아요. 강력한 제한이니까 무슨 공산주의 같은 거 아니에요. 거래 허가라는 건 강력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부동산 다루는 게 우리 일인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련 제도는 대부분 다 우리 범위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비공개 결정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시험에 출제가 많이 돼요. 다른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직접 관련 없잖아요. 뭐 없지만, 요새 이제 하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저번에도 뭐 환경 영향평가 이런 것도 한번 봤잖아요. 우리 시험하고 직접 관련 없지만 다른 시험에서 많이 건드려지고 있으면은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이걸 좀 변형해가지고 출제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행정심판 적법 요건 이거 놓치기 쉬운 거니까 한번 보는 거죠. 행정심판법 우리가 잘 안 보니까 행정심판이 뭐 행정심판법에서 이제 적법 요건 소송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보자. 이게 우리 이제 앞에 보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왜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을 굳이 구분하려고 하느냐. 행정심판에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적법 요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집행정지 요건. 집행정지 요건도 이제 세분해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지 여부, 그걸 판단하는 거,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문제, 볼 수 있죠. 뭐 무조건 낸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다 해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보상이 필요한 재산권 침해, 그거는 뭐, 그쵸. 경계이론이냐 분리이론이냐 하는 것 쓸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게 뭘로 이어지냐면 요 보상규정 흠결하고 바로 이어지잖아요. 보상규정 흠결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보상규정 흠결은 전제가 뭐야? 보상이 필요한 재산권 침해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의 23조 1항 2항하고 3항 관계에서 보상이 필요한 거냐 아니냐. 그걸 뭐 뜬금없이 난 특별한 이상이다 이렇게 적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 길을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경계이론하고 분리이론이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그냥 뭐 흉내만 내는 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평생 이 부동산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상평가를 하게 되면 계속 그 재산권 침해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좀 이론적 기초를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이때 아니면 언제 공부하겠어요. 그런 걸 한번 공부해두자.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분리이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때 보상의 방법으로서 이제 분리이론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보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그걸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한 게 있잖아요. 그 이후에 개정된 개발제한 관련 특별법에서 그 보상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뭐 약술 대비도 좋고 이건 약술 관련 출제하기 좋죠. 그렇게 해서 한번 준비해 보자. 그다음에 사업인정 관련해 가지고 재결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 대상 적격 이건 제가 생각하는 문제예요. 그냥 생각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심판에 대한 재결 취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재결 취소송을 할 때는 이제 재결의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업인정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을 때 행정심판으로 인용 재결 받았다. 뭐 이런 사례. 기본 강의할 때도 아마 설명드린 건데 이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면은 왜냐면 재결 취소송 출제를 하고 싶지만 그게 우리 관련된 거에 직접 나온 판례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논리가 탄탄하게 돼 있으니까 출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재결 취소송의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라는 거를 인용 재결이 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자. 잔여지 손실보상은 최근에 나온 판례가 있잖아요. 그 손실보상 평가 방법 유력하죠. 이것도 뭐 25년에 나온 판례니까 유력하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가액 유도 요구 금지는 최근에 평가사들이 많이 이걸로 처벌받고 있어요. 뭐 많이는 아니어도 예전에 비하면 많은 거죠. 이 28조의 인가 28조의 인가하는 규정이 신설됐잖아요. 그러면서 성실 의무 내용 중에 하나로서 특정 가격을 유도하거나 요구하는 거 금지하고 그거에 따라 평가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본래 규정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이제 감정평가사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되는 면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처벌까지 되고 있고 형사처벌까지 되니까 그 규정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 대응 방안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에서 다양하게 이제 뽑았으니까 80 몇 개 되거든요. 실용적으로 준비할 때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최소한. 시험 준비로서 여기 있는 쟁점들은 제가 그래도 여러 자료를 보고서 고른 거니까 최소한 이거는 공부하자라는 의미에서 적은 거예요. 오늘 본 것도 한번 복습해 보시고 다음 주에 이것도 미리 공부하고 축제된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식으로 해서 한 10주 동안에 보상법규 한번 딱 공부를 하고 이제 이번에 마무리한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또 시험이 더 임박하면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차분하게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지금이 거의 아주 찐득하게 최대한으로 마지막 범위를 딱 확정하고 여기 있는 건 내가 무조건 쓸 수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충실하게 공부해가지고 요걸로 마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